어릴 때는 사탕 하나만 있어도 아주 기뻤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입안의 사탕은 여전히 달콤하지만 인생의 달고 쓰고 신맛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는 울다가 웃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웃다가 웁니다. 직장 걱정, 차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부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 이 모든 압박이 우리를 숨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국 죽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당신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보시고 한가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 주세요. 몇 달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대인의 지혜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 대답들은 분명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며 특히 마지막 이야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깨운 이야기입니다. 돼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기 돼지가 매일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기 돼지는 자신이 언젠가 도살당하기 위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다른 돼지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태평하게 먹고 자고 또 먹었습니다. 아기 돼지는 고통을 느끼며 이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결국 잡아먹힐 텐데 왜 어른이 되어야 하나요? 엄마 돼지는 대답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잡아먹히겠지만 현재의 즐거움은 진짜란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걱정하는 대신 왜 현실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니? 아기 돼지는 엄마의 말이 매우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고 그 후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우리의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은 너무 작아서 아기 돼지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바로 살을 빼서 그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돼지는 먹는 것을 멈추고 밤낮으로 운동하며 살을 뺐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승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그 구멍을 통과할 만큼 날씬해져서 탈출했습니다. 그는 먼 산으로 나아가 야생 멧돼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탈출한 첫 번째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멧돼지 무리에는 그와 같은 돼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서 살았던 집돼지들이었죠. 이 돼지들은 멧돼지 무리에서 매우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송곳니도 없고 멧돼지의 힘과 속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의 최하층에서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는 다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인내해야 할지 저항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큰 나무에 머리를 박고 나무를 무는 연습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단련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멧돼지 무리의 우두머리에게 도전하여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두머리 멧돼지는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도 드디어 해방이구나. 이제 네가 고통을 겪을 차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 돼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멧돼지 무리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아래에 멧돼지 훈련소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단지 인간이 집돼지를 멧돼지로 만들어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실행한 실험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늙어서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가 각 돼지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즐겁게 살아라. 성장의 과정은 사실 모든 것을 명확히 알아가는 과정이며 멧돼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든, 결국 부자가 되든 평범한 사람이 되든 당신은 자본가들의 손에 있는 졸에 불과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이웃인 52세 부장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친척과 친구들이 장례식에 왔을 때 모두가 웃으며 서로 인사하고 담배를 권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끝난 후 그들은 밤참으로 죽을 먹고 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일하면서 웃고 농담을 나눴습니다. 남자들은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농담하고 담배를 피우며 서로 장난을 쳐서 장례식이 마치 즐거운 파티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부모, 자식,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당신의 삶이나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단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드문 기회일 뿐입니다. 그들은 온갖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술에 취해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당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스스로를 중요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불이 자기 살을 태우지 않으면 아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을 때 장례식을 너무 거창하게 치르지 마세요. 몇몇 친한 가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구경하러 올 뿐입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지 걱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고 연인에게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요. 각자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단지 관객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대인이 훨씬 더 냉담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겪을 때 통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맞은편 이웃을 아시나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된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혈연 관계가 아니거나 교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여, 만약 당신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배우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여, 만약 어느 날 당신이 더 이상 배우가 되고 싶지 않다면 주연을 맡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조연을 맡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한 학생이 인생의 고통을 겪어야만 비로소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에세이는 뉴질랜드의 교수에게 0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질랜드 교수는 간단한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틀림없이 당나귀일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젊은이들에게 큰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당신이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기 시작하면 끝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은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남겨지고 사랑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남겨지며 고난은 고통을 가장 잘 참는 사람들에게 남겨집니다. 이것은 자기 수양이나 자기 개발의 고통이 아닌 저급한 고통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네티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우 피곤하다면 새벽 4시에 시장에 가보거나 응급실에 가보세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누가 더 피곤한지 비교해야 하죠? 이런 식이라면 세상 80억 인구 중에 가장 피곤한 사람만이 피곤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의지를 단련하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끝없는 자기 소모의 늪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지만 맹목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무익한 고통을 감내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최선의 삶의 태도입니다. 단지 고통을 겪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전통은 항상 우리에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먼저 돈을 벌고 나중에 즐기라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짧다면 우리는 평생 고생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했으면 매우 피곤하다. 인간은 고통받기 위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 너무 바쁘다고 느껴질 때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피곤할 때는 쉬고 슬플 때는 실컷 울어라. 항상 자신과 맞서 싸우지 마라.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은가? 해외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반년은 일하고 나머지 반년은 즐깁니다. 집은 단지 살기 위해 사고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매일 일하고 야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기 위해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고 삶의 흥미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인생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존경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을 경멸할 것이며 누군가는 당신을 질투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항상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몸은 자신의 것이니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하고 마음도 자신의 것이니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과 일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한 작은 물고기가 신비한 숲속을 여행하다가 늙은 물고기 옆으로 헤엄쳐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다라는 것을 찾고 싶어요. 늙은 물고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바다?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바로 바다란다. 작은 물고기는 말했습니다. 이건 물이잖아요. 저는 바다를 찾고 싶다고요. 우리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를 찾는 것처럼 평생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감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도 감상문을 써야 합니다. 그들이 단순한 즐거움을 누릴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오직 고난을 견디는 것만이 올바른 삶이라고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직하거나 실연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정신적 소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것은 많은 일들이 의미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며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소모될 때 인생은 단지 수많은 경험의 축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멍하니 앉아 일출을 보거나 별을 세거나 하루 종일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일들 말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바로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주류 가치관에 따라
20대에 결혼하거나 30대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해진 철로가 아니라 황량한 들판과 같습니다. 당신이 현재를 즐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사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의 삶에는 의미가 없고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삶과 인간의 삶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갖게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의미 있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의미 없음을 견디지 못해서 의미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인간은 종교, 철학, 예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종교, 철학, 예술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정신세계를 갖게 된 후에야 그들은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결코 자연이나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의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 특별히 어떤 의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한 병동에서 9년간 일한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자신이 돌본 중환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반복된 5가지 후회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것은 모든 후회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이 곧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쉽게 뒤를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루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의 절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야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그녀가 돌본 거의 모든 남성 환자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볼 기회를 놓쳤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놓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방식을 단순화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삶을 즐기는 데 쓸 수 있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셋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개성을 잃고 진정한 자아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넷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압박 때문에 소중한 우정을 소홀히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모두가 옛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우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다섯째, 나 자신에게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했더라면 놀랍게도 이 후회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릴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마주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일본에서 말기 환자를 전문으로 돌보는 젊은 간호사 오카네 슈이치는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후회를 듣고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첫 5가지 후회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은 것, 꿈을 이루지 못한 것,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 평생 감정에 휘둘린 것,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 있든 서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후회는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용감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마세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주지만 당신의 건강과 맞바꿔야 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만약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사람의 아내가 집 앞에서 굶주린 백발의 새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무언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그가 동의하는지 물어보세요. 남편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그분들을 모셔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새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의 신, 성공의 신, 그리고 건강의 신입니다. 당신들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셋 중 한 명을 집으로 초대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단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부의 신을 선택하고 싶었고 남편은 성공의 신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숙제를 하던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건강의 신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강의 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의 신과 성공의 신도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 분만 초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강의 신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야만 다른 두 분도 따라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없다면 부와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에서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과 이익을 위해 무모하게 다투지 마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염라대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단지 게임일 뿐이고 건강이 목표입니다. 좋은 건강은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각 부분은 매우 비싸고 맞는 것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가 막심 고리키는 절망에 빠진 한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한 삶과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 자주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모두 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 두 손과 두 발을 내게 팔아라. 내가 금 50억 원을 주겠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나? 그럼 내가 100억 원을 주고 내 손과 발을 사겠다. 어떠냐? 젊은이는 놀라서 고개를 저으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를 주셔도 제 손은 팔지 않을 겁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아직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몸에는 100억 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건강이다. 건강이 너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니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가장 멋진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행운이 아니라 건강한 몸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한 몸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남자가 집과 차를 갖고 멋진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꿈으로 여긴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설마 늙어서 손주에게 내 할아버지가 평생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니, 잘 들어라. 할아버지는 집 대출을 다 갚았단다라고 말하고 싶은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상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되돌아봤을 때 헛되이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고 평범한 세월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황금시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몇 가지 도리를 이해해야 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일을 만나기 위해 산다. 그럼으로써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월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본래 가치가 없다. 당신이 선택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한.
이제부터 당신이 살아야 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당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사세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단편 영화 1분 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화 속의 작은 파리는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뗄 수 없었습니다. 불쌍한 파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늙은 파리의 시계 숫자가 0이 되고 그의 삶이 즉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작은 파리는 자신에게 살 시간이 1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늙은 파리로부터 긴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 목록에는 파리가 평생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파리는 즉시 목록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너구리를 쏘고 댄스 파티에 참석하고 곤충을 구하고 심지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까지 모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생각하거나 느낄 시간이 없었고 그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임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별을 보는 것이었지만 그때는 낮이라서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는 유명해지는 것은 별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망 또한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기름 한 방울이 그의 몸에 떨어졌고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밤이 찾아왔고 그는 마침내 멈춰서서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 호박 화석은 수집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도 목록의 마지막 임무인 유명해지기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평생은 단지 서둘러 목록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록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정말 풍자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파리를 비웃지 마세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문대에 합격하고 직장을 찾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명성을 얻는 것. 그것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목록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한 남자와 부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에야 그는 자신의 삶이 정말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상자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자, 가자. 남자는 외쳤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너의 시간은 끝났다. 남자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에게 속한 것들이다. 남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제 재산, 옷이나 돈 같은 것들 말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 기억들인가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것들은 시간에 속한 것이다. 남자는 추측했습니다. 그럼 제 재능인가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것들은 환경에 속한 것이다. 남자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가족인가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너의 인생 여정에 속한 것이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와 아이들인가요?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너의 마음에 속한 것이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제 몸이겠군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의 몸은 흙에 속한 것이다. 마침내 남자는 확신했습니다. 그럼 제 영혼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 너의 영혼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남자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 손에서 상자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며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없었단 말인가요?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너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자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제 것인가요?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너의 것이다. 인생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울음 속에서 태어나고 다른 사람의 울음 속에서 떠나갑니다. 그 두 울음 사이의 시간이 바로 인생입니다. 신도 참 재미있습니다. 고양이는 물고기를 좋아하지만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지만 무트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인생은 소유하면서 잃고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3번의 죽음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멎을 때의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아는 마지막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사진과 비디오를 포함한 우리에 대한 모든 이미지와 정보가 사라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삶의 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아마도 현재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사랑, 모든 포옹, 모든 식사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마세요. 매일 잘 살자는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